선거에서 이긴 집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인사를 포용하는 것은 통합의 몸짓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 포용이 공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집단 내부에서는 후계자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지배 범위의 확장이다. 진정한 통합은 어떤 사람을 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인데 좀 더 우리가 좀 무한 신뢰와 무한 긍정과 무한 지지를 해주면 안 되는 거냐 찾아보니까 오히려 더 안 되더라. 왜 그랬다 그랬죠? 계엄이나 군부 독재 또는 쿠데타 이런 역사를 겪은 나라들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그 내란을 정리하고 쿠데타를 정리한 나라들의 다음 정부는 어떤 형태였는가. 독일은 히틀러 나치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의 법이 더 강화되고 다시는 그러한 독재가 일어나지 못하게 강화되고 연방 법원이 생기고 연방 제도가 생기고, 그러한 경험을 겪은 나라들은 오히려 그 다음 정부는 더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이 더 강화되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반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비판이 더 살아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셨는지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모든 독재는 선의에서 시작되었다. 스탈린은 노동자 해방을 확신했으며 마오쩌둥은 인민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우매한 대중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확신이 강할수록, 그 신념이 순수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은 독재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패턴이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선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그렇지만도 않다. 그러나 선의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선의를 가진 지도자가 실제로 공익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나의 생각이, 자신의 신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조 안에 스스로를 놓아야 한다. 선의는 필요한 게 맞다. 그러나 정말 공익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이 하나가 필요한 조건이다. 자신도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구조를 놓아야 한다. 소크라테스와 독재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질문을 했다. 그러나 독재자는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명령을 했다. 신념의 강도가 아니라 그 검증을 허용하느냐가 그 둘을 갈라놨다. 만년의 역사가 이 문제에 내놓은 답은 지도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바로 이 구조였다. 만년에 걸친 역사가 증명하는 답이다. 히타이트의 판쿠스는 왕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귀족 의회였다. 아테네의 아고라는 어떤 권위도 독점할 수 없는 열린 광장이었다. 로마의 원로원은 황제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견제기구였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다. 지도자 개인의 선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틀렸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두자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지도자를 막는 구조를 설계해왔던 것이다. 그 구조가 가장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권력의 이양 방식이다. 지도자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계자로 추천하거나 밀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은 아니다. 김민석, 강훈식 비서실장 등등등 되겠죠? 한 시민으로서, 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이 겹칠 때 생긴다. 그 추천이 공개적 절차 없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현직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 절차 자체를 왜곡할 만큼 클 때이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선거라는 형식은 남아있지만 실질은 지명에 가까워진다.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를 쓴 세습이다. 민주주의가 이 문제에 내놓은 답은 세 가지다. 하나는 임기 제한이다. 지도자가 아무리 후계자를 밀어도 자신이 권력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영향력은 자연히 줄어든다. 물러난 지도자의 추천은 한 시민의 의견일 뿐이다. 두 번째는 경선 절차의 독립성이다. 후보 선출 과정이 현직 지도자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당원과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없으면 지도자의 추천은 사실상 지명이 된다. 세 번째,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다. 절차가 아무리 공정해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원칙들은 만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던 원칙들은 오늘날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에서 이긴 집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인사를 포용하는 것은 통합의 몸짓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 포용이 공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집단 내부에서는 후계자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지배 범위의 확장이다. 진정한 통합은 어떤 사람을 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적 장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지도자 스스로가 자신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문화다. 조지 워싱턴이 삼선을 거부한 것, 세종이 자신의 뒤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려 한 것, 제도가 강해지기 전에 지도자가 스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 공익의 관성이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제도는 나쁜 지도자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좋은 지도자는 제도가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멈춘다.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결국 그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나온다. 이게 제가 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저는 만년까지는 못 갔습니다. 나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공동체가 멈출 수 있는가가 살펴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지도자와 국민들의 방향이 다를 때, 그리고 그게 옳지 않다고 했을 때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견제 장치가 있는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만년의 역사로 풀어주셨습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